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OT 강의 다 듣고 오셨을까요? 선생님은 최서연 선생님이고요. 여러분 아마도 예비 중1이 되는 친구들이 미리 공부하지 않을까 싶은데 학기 중에 조금 늦게라도 시작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문제집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이 교재 바탕으로 해서 강의 꼼꼼하게 공부해 볼 거니까는요. 우리 국어 공부 열심히 중학국어 잘 기초 탄탄하게 다져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에게 제일 앞쪽에 나와 있는 교재에 갈래 특강이 있을 겁니다. 갈래 특강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볼 건데요. 이게 아마도 대강은 다들 아는 내용이겠지만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개념인데 이 기본적인 개념을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작품들을 살펴보면서 이 개념들과 연관이 되어서 내용을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갈래 특강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걸 꼭 알아야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가서도 헤매지 않습니다. 자, 시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시란 무엇일까요? 우리 노랫말, 그래가지고 시 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했을 겁니다. 시라는 거는 우리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이 있겠죠. 그것을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글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글로 표현이 된 것을 뭐라고 하죠? 맞아요. 문학 작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바로 이렇게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을 무엇으로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을 해가지고서는 표현을 한 글, 그것이 바로 시예요.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해서 표현했다. 운율이라는 건 리듬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압축했다라는 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글 있죠. 네, 그런 것과 달리 압축, 줄여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짧겠죠. 네, 줄글이라고 하는 것과는 달리 조금은 짧게 지은 그러한 글이 바로 이제 시가 되는 건데 이런 시의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시는 방금 얘기했죠? 네, 운율이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말에 가락이 느껴진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라는 것은 압축했다라고 했어요. 압축했으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 나의 생각과 느낌은 어때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좀 표현을 해서 쭉 서술을 해주는 건 이야기지만 시는 압축했기 때문에 언어 속에다가 뭐를 하느냐? 의미를 담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함축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 안에 함유했다라는 표현 들어봤죠? 네. 축적했다라는 표현 들어봤죠? 네. 그런 두 가지로 기억하시면 쉬울 거예요. 언어 속에다가 이렇게 함축해서 넣어놨구나. 그래서 우리가 시를 공부할 때 그것이 상징하는 것, 비유하는 것,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이라고 했죠? 그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을 심상을 사용해서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을 여러 가지 감각적인 이미지, 시각, 청각, 후각, 촉각 이런 식으로 후각, 미각 감각기관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한 심상을 사용하면은 조금 더 어때요? 잘 떠올릴 수가 있겠죠. 향긋한 풀냄새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뭔가 향긋한 풀냄새가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예문을 보도록 합시다. 얼굴 하나 손바닥 둘로 폭 가리지만 보고픈 마음 호수만 하니 눈 감을 밖에 라는 아주 유명한 우리 보통 은유법을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하는 이 예문 중에 하나예요. 자, 보고픈 마음이 어떻다라고 표현을 합니까? 호수만 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누군가를 보고픈, 그러니까 보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을 뭐라고 하죠? 그리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리움의 마음, 즉 시 속에서 말하는 일을 시적 화자라고 하는데 이 시적 화자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이렇다 하고 다 쓸 수 있어. 하지만 이렇게 얼굴 하나에 손바닥 둘로 폭 가릴 수는 있는데 나의 마음, 보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크니까 즉 어떻다? 호수만 해가지고 그냥 눈 감을 수밖에 없네 라고 압축적으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는 거다? 시는 자연스럽게 어때요? 네, 막 이렇게
쭉 서술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 글자 수라든가 아니면 띄어읽기라든가 아니면 끝나는 부분이 비슷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의성어나 의태어를 써가지고 운율이 있는 언어로 표현을 해서 리듬감을 살려주고 그리고 더불어서 속 안에 그러한 마음을 담고 있구나 라는 식의 함축적인 언어와 그 다음에 보고픈 마음이 호수만하다 라는 식으로 눈 감을 수밖에 없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자신의 정서라는 게 이런 마음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움을 표현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를 정리하자면 1년과 2년이 서로 어때요? 이건 가릴 수 있는데 이건 가릴 수가 없어 라는 식으로 하죠. 주제 강조해요. 대조해서 한 행을 5글자로 맞춰서 운율을 형성합니다. 글자 수라든가 또 반복이 가장 기본이에요. 반복 같은 거에서 운율을 형성하고요. 이렇게 보고픈 이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뭐에 비유했어요? 함축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비유를 많이 합니다. 즉 빗대어 표현하는 거 우리 초등학교 때 공부했었죠? 비유로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라는 것까지 시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시의 구성 요소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운율, 심상, 주제, 분위기로 나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 운율이라는 것은 음악적인 요소로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상이라는 것은 시를 읽을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습이나 느낌을 뜻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음악적 요소로 볼 수 있고 이거는 떠오르는 이미지잖아. 그러니까 마치 그림처럼 보이는 거니까 뭔가 회화적인 요소로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것도 글쓴이의 생각과 느낌,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드러나겠죠? 즉 주제가 담겨 있다, 시인의 생각이나 느낌. 그리고 분위기,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뭐 즐겁고 신나는 아니면은 슬픈 이런 분위기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상 같은 거나 운율을 통해서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율과 심상과 주제와 분위기가 드러나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시를 쓰라고 하면 이러한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갖춰서 써야 한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시의 형식상의 갈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는 기본적으로 정형시, 자유시, 그리고 산문시가 있어요. 선생님, 줄거리 산문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산문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치 줄글의 형태처럼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하면 행과 연의 구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한 줄 뭐 아니면은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연. 그런데 그런 구분이 없이 그냥 줄글처럼 쓴 게 산문시예요. 어쨌든 이러한 산문시에도 기본적으로 운율이 살짝씩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는 산문이 아니라 시는 뭐가 된다? 운문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산문시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거의 배우는 대부분의 시는 거의 90% 이상이 자유시일 겁니다. 자유시라는 건 형식적 제약이 없이 자유롭게 쓴 거예요. 자, 그러면 형식적 제약이 있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어휘 잘 모르는 친구들 있죠? 그럼 한 글자씩 떼서 기억하시면 돼요. 형식이 정해져 있는 시 이렇게 일정한 형식에 맞춰 쓴 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정형시의 대표적인 게 바로 시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장, 세 줄처럼 보이는 게 3장이에요. 초장, 중장, 종장. 3장, 그 다음에 나눴어 했더니 나눴더니만 구절마다 6구, 45글자 내외라는 걸 지키는 시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평시조라고 해서 정형시가 있다라는 정도로 확인을 해둘게요.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시에 쓰이는 시어는 일상어와 조금 다르겠죠? 시어와 일상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어 같은 경우에는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함축적이고 상징적 의미 당연히 지닐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압축한 내용의 일종의 글이니까, 그렇죠? 자, 독특한 운율이 느껴지겠죠? 시마다. 그 다음에 어떠한 표현에 중점을 둘까요? 당연히 정서 표현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겠죠. 네, 생각과 느낌을 표현을 해야 되니까 생략과 압축이 쓰이죠?
그리고 일상어를 세련되게 다듬어 사용하는 게 시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우리가 메모하듯이 그냥 끄적끄적 줄글 쓰듯이 그런 게 아니에요. 시는. 그러니까 조금 더 정제되어 있다라는 표현이 있죠. 네, 짧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또 운율도 넣고 그리고 그러한 생각과 느낌이 잘 드러나게 비유라든가 함축적 표현 같은 것들을 넣어야 돼서 아, 시어는 이렇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봄바람 뭐 하늘 넘노는 길에 연분홍 살구꽃이 눈을 틉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일상어로 보자면 일상어는 그냥 그대로 뭐예요? 마치 사전에 쓰이는 것처럼 설명하듯이 사전적, 지시적 의미를 지닌다 그 뜻입니다. 사전 지시하듯이 알려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선생님은 뭘 쓰고 있어요? 시어를 쓸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말을 해석하느라 바쁘겠지. 자, 그래서 일상어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운율이 당연히 느껴지지 않아요. 일상어예요. 뭐 일부러 힙합하듯이 랩하는 게 아닌 이상. 정보 전달에 중점을 두는 것, 네, 그게 일상어겠죠. 저것 좀 가져와봐 라고 해도 우리 가끔 모를 때가 있잖아요. 저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하는 때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일상어다. 일상어는 시어와 다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어 말고 일상어는 자세하고 설명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똑같아요. 같은 내용일 것 같죠? 네, 보니까. 그런데 이걸 봄바람이 하늘 불어오는 길가에 연분홍빛 살구꽃이 눈을 내밀고 있다가 꽃송이가 활짝 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일상어다라는 겁니다. 보다 설명적이고 자세하고 사전적이고 지시적이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시적 화자 잠깐 이야기를 했죠? 자, 시 속에서 뭐 하는 사람? 네, 우리 줄글 이야기 속에서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서술자라고 합니다. 그럼 시에서는 뭐요? 네, 시에서는 시적 화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 속에서 말하는 일을 시적 화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러한 시적 화자 시인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시 속에서 내세우는 인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적 화자는 물론 시인 자신일 수도 있지만 보통은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드러내기 위해서 좀 만들어낸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서술자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봅시다. 예문 두 번째 우리 기영도님의 엄마 걱정이라는 시입니다. 이것도 뭐 필독서 중에 하나다. 필독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열무 30단을 읽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자, 바로 이렇게 나라고 대놓고 나오죠. 이렇게 시적 화자. 대놓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숨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는 안 오시는 거예요.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관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쓴 시예요. 뒤쪽은 이제 생략이 되어 있긴 하지만 자, 어린 시절 빈방에서 홀로 시장에 간 엄마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기다리는 엄마를 기다리는 이 시적 화자는 아마도 뭐예요? 네, 어린아이 또는 학생인 것 같죠? 자, 그래서 이 엄마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오지 않고 점점점 어둡고 무섭고 비까지 내려요. 그러니까는 홀로 이렇게 있는 어때요? 네, 그 마음이 더 잘 드러나게 이런 식의 어떤 배경이라든가 내용적인 부분들을 담아가지고 안타깝고 굉장히 외롭고 뭐 무섭고 불안하고 이러한 감정을 잘 드러내고 있는 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빈방에서 홀로 시장에 간 엄마를 기다리던 과거를 이렇게 회상하며 느낀 안타까움, 서글픔의 정서를 잘 나타낸 작품인 거예요. 기영도 시인의 작품이 이런 느낌의 시가 좀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우울한 느낌. 자, 감각적 이미지 활용해서 엄마의 고된 삶과 화자의 외로운 정서를 생생하게 표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무슨 소리냐면은 해가 시들었다라는 표현 자체가 해가 시들었어? 시든 거는 우리가 눈으로 봐야 알 수 있잖아요. 이러한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말고도 어때요? 네, 찬밥처럼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우리가 뭐 차다라는 표현 자체가 촉각이잖아요. 그러한 어떤 촉각적인 이미지라든가
발소리가 타박타박 들려야 되겠죠. 이런 청각적 이미지라든가 마찬가지 빗소리도 그렇고요. 금간 창틈이라는 것도 시각적인 이미지죠. 훌쩍거리던 이런 것도 마찬가지. 자, 어떻습니까? 이미지가 많이 쓰였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마치 눈에 보이듯이 이 화자의 정서, 외로움, 서글픔이라는 이 화자의 정서를 더욱더 잘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시의 운율에 대해서도 좀 더 살펴봅시다. 우리가 시의 운율, 시는 운문이라고 했습니다. 운율이 있는 문학 작품이에요. 자, 이 운율이라는 게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말의 가락, 리듬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렇게 음악적인 효과를 주는 것이고 이러한 리듬감은 또 시의 분위기라든가 정서를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는 이 운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네, 잘 보셔야 돼요. 시에서 뭐로 운율을 살렸는지. 아, 그러면 이 운율 이루는 요소가 보통 이런 것들로 살린다라는 걸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바로 같은 음운의 반복이라고 해서 음운이라는 건 이러한 우리 자음 모음 있죠? 그게 음운이에요. 아, 이런 리을음을 좀 반복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운율을 살렸다라는 거 이런 것도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동일한 위치에 같은 말 반복하는 거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반복이 운율을 이루는 요소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 중에서 반복, 위치에 같은 말 반복하는 거, 동일한 위치,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운율을 살리는 요소. 또 일정한 글자 수를 반복해서 주로 이제 정형시에 많이 나오긴 하지만 자유시에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7글자, 5글자, 7글자, 5글자, 그걸 7호조라고 합니다. 이런 식의 7호조를 살려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운율을 이루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보라는 거는 띄어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띄어 읽기요. 그러니까 띄어 읽는 거니까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이렇게 자연스럽게 띄어 읽게 돼요. 자, 지금 선생님이 밑에다가 줄 그었죠? 이렇게 띄어 읽기 표시 있죠? 쐐기표라고 하는데 그거 보면은 2개밖에 없네라고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밑에다가 이렇게 선생님 좀 그으시고 하나, 둘, 3개. 그쵸? 하나, 둘, 3개. 삼음보로 율격을 갖췄다라는 얘기입니다. 단어나 구절도 반복하면서 운율 살릴 수 있어요. 이런 단어 아니면은 따라 뭐 이런 식의 어떤 구절 같은 것들을 비슷하게 만드는 거죠. 문장 구조도 반복하고 유사하게 아예 똑같지 않더라도 뭐 벚꽃 지는 걸 보니 뭐 좋아 이렇게 뭐 하다 보니 뭐마저 좋아 이런 식으로 뭐뭐 보니 뭐뭐 좋아의 문장 구조를 반복해서 리듬감을 살릴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의성어 의태어예요.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뭐 동글동글 주르륵 주르륵 이런 표현들도 자연스럽게 기본적으로 이러한 음운들이 반복이 좀 되거든요. 의성어 의태어는. 그래서 운율을 살리는 요소가 될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문을 봅시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보세요. 자연스럽게 하나, 둘, 셋, 삼음보죠. 네, 이렇게 띄어읽기가 되면서 운율을 이런 식으로 잘 살려주고 있구나.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이런 식으로.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이런 식으로 운율을 살리는 대표적인 이러한 어떤 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김소월님의 엄마야, 누나야 라는 시고요. 말하는 이를 뭐예요? 엄마야, 누나야 라고 하는 거 보니 적어도 어린 아이인 것 같은데 소년은 아니고 소년이구나. 근데 김소월 시인은 소년의 일대 이 시를 썼을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뭐예요? 일부러 시적 화자를 소년으로 내세워서 말을 하려는 거구나. 어떠한 마음을 자연 속에서 평화롭게 살고 싶은 이런 소망을 노래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삼음보라는 거 3번씩 끊어읽게 되면서 요거는 우리가 동요 같은 거에서 많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가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민요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동요적이고 민요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라는 것. 그럼 소년을 왜 내세웠을까? 아무래도 소년이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말하면 어른보다는 그쵸? 조금 더 그런 순수함을 강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순수함을 강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의 표현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를 공부할 때 이러한 어떠한 표현 방법이 주되게 쓰였는지들을 찾아봅니다. 자,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비유를
보통 뭐 시뿐만 아니라 문학작품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표현하려는 대상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원관념이라고 해요.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 원관념. 그것과 비슷한 다른 대상의 뭐예요? 빗대어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 비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비슷해야 되니까 뭐예요? 유사성이 있는 게 비유예요. 자, 그래서 비유의 대표적인 걸로는 직유법과 은유법과 의인법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직유법이라는 건 뭐뭐같이 뭐뭐처럼 뭐뭐듯이 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요런 게 들어가면 직유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말로 연결해서 한 대상을 다른 대상에 직접 빗대어서 직유인 거예요. 그래서 직접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 천사처럼 웃는 아기. 아기가 천사처럼 웃는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원관념은 아기고 천사로 빗대어 표현을 했구나. 보조관념이 천사인 거예요. 자, 은유라는 건 A는 B다 또는 가는 나이다의 형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뭐뭐는 뭐, 뭐뭐의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한 대상을 다른 대상에 간접적으로 얘는 빗대어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빗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어 사랑은 솜사탕이다. 요렇게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잘 모르겠다면 요 형식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의인법이라는 건 사람 인자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빗대어서 표현을 하는 게 의인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말하고 마치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인 거예요. 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새가 반갑다고 인사해요. 라고 하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상징이에요. 자, 이렇게 비유가 많이 이제 드러나는 시가 있다 하면 상징이 많이 나타나는 시가 있을 거예요. 우리도 이제 곧 배울 겁니다. 자, 상징이라는 건 뭐냐면 추상적인 관념이나 생각, 느낌을 뭐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자, 추상적이라고 했으니까 보다 구체적인 걸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 조금 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잘 드러내는 방법을 쓴 거죠. 그게 바로 상징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요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간혹 수행평가로 관습적 상징, 개인적 상징, 원형적 상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내는 경우 있으니까 보셔야 됩니다. 자, 관습적 상징이라는 건 뭐냐면 사회, 문화, 역사적 배경이 같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의미를 활용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비둘기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평화. 평화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니죠. 이런 게 바로 추상적인 관념이나 생각인데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구체적인 이러한 비둘기로 표현을 했다. 그런데 이거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니까 이런 건 관습적 상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문학작품에서 보통 이런 관습적 상징도 많이 보겠지만 뭘 많이 보냐? 개인적 상징을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어느 한 작품이나 한 작가의 여러 작품에 걸쳐서 특수한 의미를 띠는 상징, 그러니까 작품이나 작가가 이러한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눈물로 진주를 만드신다라는 것. 자, 이 표현에서 눈물이라는 건 이 작가가 인내, 뭐 인고, 사랑 이런 걸 뜻하는 거야. 그럼 그 진주라는 건 뭐겠어? 그것으로 기쁨 또는 가치 있는 것을 만든다라고 뭐 한 거야? 작가가 부여한 거지. 이런 거는 뭐야? 개인적 상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인고, 뭐 사랑, 기쁨, 가치도 마찬가지 뭐예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니까. 자, 원형적 상징이라는 건 그럼 뭐냐? 신화, 종교, 역사 등에서 수없이 되풀이가 되었어. 그래서 전 인류가 이미 좀 알아, 공유하고 있어. 그러한 상징을 원형적, 원래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알고 있었어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렇게 물에서 뭔가 탄생 또는 뭐 죽음 뭐 이런 것들을 예전부터 이렇게 표현을 좀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수없이 되풀이되어서 공유하고 있는 의미의 상징이 바로 원형적 상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에서는 또 문학작품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요. 문학은 시, 소설, 수필, 희곡이에요. 자, 이런 강조 기법을 많이 쓰죠. 의도나 정서를 더 인상 깊고 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 같은 경우는 반복을 해서 선생님도 반복 많이 하죠. 왜? 강조할 때, 중요하다고 할 때. 같은 단어나 구절, 문장 반복해서 이렇게 운율을 살리기도 하지만 의미를 강조한다라는 얘기고요. 영탄이라고 해서 강조법 중에 하나요. 감탄의 탄, 요렇게 기억하시면 쉬워요. 감탄사 따위를 이용해서 슬픔, 기쁨, 놀람 등의 이러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런 거죠. 참으로 맑은 세상 저기 있으니.
요런 거. 아, 감탄사잖아. 이런 건 영탄이라는 강조를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법이냐라고 한다면 영탄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대조라는 건 말 그대로 대비돼서 대상을 나란히 제시해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런 거 대조법으로 쓰이는 거죠. 자, 그런 건 모두 이제 강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변화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내용을 표현할 때 글이 좀 단조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선함을 주기 위해 변화를 주는데 그 변화로 역설과 반어가 있다. 자, 역설이라는 건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표현을 통해서 거기에 진리를 담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여기 두 개 쓰였네. 뭘까? 아라는 건 영탄이지. 자, 그런데 역설이 바로 이거예요. 갔어. 근데 보내지 않았대. 말이 돼요?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아. 하지만 나는 그만큼 당신을 보내지 않고 당신을 그리워한다. 잊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역설적이다라는 표현 들어봤을 거예요. 역설법, 역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변화를 줘서 표현을 한 거죠. 역설. 자, 반어라는 건 뭐예요? 네,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와 뭐 하겠어요? 반대예요. 반대의 반. 반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제도 안이 있고 먼 후일 그때 이전노라. 자, 이건 뭐예요? 그때 이전노라라고 표현을 하지만 잊지 않았다라고 앞에 나왔지. 아, 그래서 반대로 사실은 표현을 한 거예요. 아, 나는 잊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가끔 뭔가를 잘못했어. 아유, 잘했다. 이런 게 반어법인 겁니다. 아, 이런 것이 뭐예요? 변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수행평가 같은 데에서 시를 써야 하는 경우들이 생겼어. 그러면은 시 구성요소 기억하시죠? 그런 것들을 담아서 이러한 역설이라든가 반어와 같은 변화 또는 강조 그리고 기본적으로 운문 문학이니까 이러한 운율을 잘 살려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문사 해가지고 요것도 나와 있는데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요걸 좀 볼게요. 자, 내 마음은 호수다라고 표현을 했죠. 내 마음은 호수다. 가는 나이다. 자, 이건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 이야기했었죠? 은유법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시다. 예문이에요. 자, 그래서 은유법이 이런 식으로 쓰였구나. 비유가 이렇게 쓰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대 노저오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옷같이 그대의 배전에 뭐 부서지리라 라는 식으로 이제 뒤에 내용도 생략되어 있긴 하지만 보시면 이 시는 자신의 그러한 사랑의 기쁨, 외로움 이런 거를 뭐 호수, 촛불, 나그네, 낙엽 이런 식으로 뒤에 나와요. 보조관념을 통해 노래한 작품이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뭘? 비유, 즉 은유법을 사용해서 자신의 정서를 조금 더 어때? 구체적이고 생생하고 뭐 아니면은 선명하고 이런 식으로 비유의 효과입니다.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경어체다라고 나와 있는데 경어체라는 거는 높임말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쉬워요. 뭐 호수 요, 노저 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는 또 이제 심상도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를 읽을 때 마음 심자,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습, 형상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한 느낌, 그것을 시의 심상이라고 해요. 심상은 뭐 기억하면 되겠어요? 심상이나 뭐 이미지 같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떠올릴 때 우리는 무엇을 활용한다? 감각기관을 활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각기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네. 이게 뭘까? 네, 이 심상을 두 가지 이상 쓸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조금 바꿔서 이런 걸 나타낼 때 써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함께 공짜예요. 감각이 두 개. 공감각적 심상. 함께 있으려면 두 개 이상이어야겠죠?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해요. 자, 우선 요거부터 볼게요. 시각적 심상이라는 건 말 그대로 눈으로 봐야 알 수 있는 것. 보통 이렇게 새빨간이라는 색상 같은 거 있죠? 그럴 때는 눈으로 봐야 알 수 있어. 아, 이런 건 시각적 심상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각적 심상이죠. 청각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귀로 들려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러한 소리를 나타내는 시어에서 떠오르는 느낌. 요렇게 나오죠. 후각적 심상은 당연히 냄새, 향기 이렇게. 미각적 심상이라는 것은 맛을 나타내는 시어에서 떠오르는 느낌. 그럼 촉각적 심상이라는 건 뭐겠어요? 피부잖아요. 그렇죠? 이런 피부에서 느낄 수 있는 감촉이에요. 감촉의 촉 기억하시면 되네요. 그래서 거기에서 떠오르는 느낌, 뭐 서늘한 옷자락, 따뜻한 뭐 이런 식으로. 공감각적 심상, 자, 요게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바꿔 표현을 해서 둘 이상의 감각을 동시에 떠오르게 하는 심상이다 해서 바꿔 표현한다라고 해서 넘어갔다 해서 전이라는 표현도 써요. 우리들의 입속에서는 푸른 휘파람 소리가 나거든요 라고 했는데 휘파람 소리가 난대요. 그게 먼저야. 휘파람 소리가 나는데 그걸 어떻게 푸르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아, 이렇게 뭐예요? 청각을 시각화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건 뭐다? 그렇죠. 바로 따로따로 쓴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푸른 휘파람 소리. 소리를 뭐 한 거야? 시각화한 거니까 요런 게 공감각적 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에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 예문을 보시면요. 외로운 마을이 나른나른 오수에 졸고 넓은 하늘에 소리게 바람개비처럼 도는 날. 그러면서 뜰한 암탉이 제 그림자 쫓고 눈알 대록대록 겁을 삼킨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마을인데 그 외로운 마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나른나른 오수에 존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넓은 하늘에 소리개가 바람개비처럼 막 이렇게 도는 거예요. 우리 독수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처럼이라고 나왔네. 이런 직유법 같은 것을 쓰는 거죠. 그리고 마을도 외롭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의인법이 쓰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한 나른나른 오수에 존다라는 건 눈으로 봐야 알 수 있는데 그런 시각적인 심상을 써가지고 어때요? 네, 우리가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정서와 분위기도. 뜰한 암탉이 제 그림자 쫓고 눈알 대록대록 겁을 삼킨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그냥 평화로운 농촌의 오후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것을 순간적으로 포착해서 간결한 형식을 통해 표현을 한 작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거는 소리개도 뭐 넓은 하늘도 뭐 그림자를 쫓고 있는 암탉도 다 뭐예요? 눈으로 봐야 할 수 있으니까 주된 심상은 시각적 심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한 시각적 심상을 통해서 전체적인 평화롭고 조용한 그러한 정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구나 라는 것까지 충분히 이렇게 개념을 알고 있으면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선생님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나중에 이제 뭐예요? 고등학교에 가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다양한 지문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스스로 해석할 줄 알고 스스로 독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시조입니다. 고려시대부터 현재까지 창작되고 있는 뭐라고 했습니까? 시조는 우리가 배우는 거의 90% 이상의 시는 자유시지만 이것이 바로 뭐라고 했어요? 정형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전부터 우리가 창작하고 있는 시의 형식이에요. 지금도 정형시로 뭐예요? 현대 시조를 많이들 짓기도 해요. 자, 시조의 기본 형식은 대부분 3장, 6구, 45자 내외다라고 초장, 중장, 종장 중간장, 마지막 장 뭐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6구, 3장, 6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글자 수를 세어보니 45자 내외. 그 다음에 그 글자 수 중에서도 이 종장의 첫, 음보 나눠서 이제 끈을 읽게 되겠죠. 네, 그런데 거기는 꼭 세 글자로 고정이 됩니다. 이러한 형식을 가지는 게 바로 무엇이냐? 시조의 기본 형식, 정형시다. 규칙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야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정형시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시조의 종류 그러면은 요것도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시조는 형식상 평시조와 사설시조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요런 기본적인 형식을 가지는 게 평시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주로 조선 전기의 양반계층들이 창작을 했어요. 이걸 탁탁탁 지켰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사설시조라는 게 나타나게 돼요. 바로 이러한 기본 형식에서 중간장이 막 2구 이상 길어지거나 길어지는 형태가 나타나는 거. 조금 변화, 자유롭게 바뀌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언제? 조선 후기. 자, 후기에 넘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문화가 개방이 되면서 개화기가 되고 그 다음에 현대로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조금씩 자유로워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짓는 계층도 평민계층이 짓게 되는 거예요. 뭐 한글도 보급되고 하다 보니까. 자, 길이는 단시조와 연시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방금 우리 평시조처럼 상장 6구 45자 내외 평시조의 그 한 수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 단시조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평시조가 막 제목 아래 막 2수 이상이야. 막 3개, 10개 막 이렇게 있어. 그러면 그건 연처럼 막 구분되어 있겠죠. 그래서 연시조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시기 방금 선생님 이야기한 것처럼 고시조와 현대시조 있습니다. 문명이 개방되고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바로 뭐예요? 개화기라고 하죠. 1894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이전에 지어진 시조를 고시조라고 하는 거고요. 개화기 이후에 지어진 시조는 다 모두 현대 시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갈래 특강 좀 길었던 것 같나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개념을 제대로 알고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좀 살펴봤고요. 이 시조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시, 바로 자유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모두 알려줬습니다. 개념 정확하게 이해하고 선생님하고는 이제 다음 강의 시간에 본격적으로 내용 보기 전에 또 이제 갈래 특강 보고 나서 하도록 할 거예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같이 함께 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